아이고 힘듭니다. 힘들어. 대한민국 유일 안전 프로그램 재난탈출 생존왕 MC 김수. 이광용입니다. 여러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내일부터군요. 예, 도시 지역 내 일반 도로는 제한 속도가 50km, 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 이런 곳은 30km로 예, 기준 속도가 정해졌습니다. 명심해야겠네요. 예,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재난탈출 생존왕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생존왕이 직접 검증한 확실한 생존법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최영재의 알아야 산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날이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거죠. 예?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 자전거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부터 살아남는 법. 영상 속에서 확인합니다. 꽃이 만개한 따뜻한 봄날. 야, 이거 약간 생존왕 오늘 자전거 타고 등장하나요? 알아야 산다를 찾아온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네. 누구지? 생존왕. 누구? 이가 빠졌어. 누군지 아시겠어요? 생존왕 치고는 이가밖에 없는데. 귀여움으로 무장한 오늘의 특별 게스트. 아이고. 트롯 신동, 트로트계의 어린 왕자, 국민 손자, 생존 왕자, 홍자몽 군입니다. 아, 노래 잘해. 사랑이 뭐냐고 묻지를 마라. 나도 남자다. 안본 사이 좀 컸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아니야, 새상이야. 폼나게 폼나게 살아간다. 내가 바로 홍자만이다. 어서오세요, 자몽군. 오늘은 자전거 사고로부터 생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더 귀여워졌네요. 아, 뭐야. 자전거를 왜 누구? 아, 왜 힘들어 그래요? 갑자기 그걸 왜 해? 아, 어쩜 요즘 자전거 되게 가볍게 나와요. 할머니 안녕? 어쩐 일로 여기 왔어요? 요즘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요. 자전거 사고를 안 나는 그런 대처법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그럼 아저씨랑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날 좋은 봄철 많은 이들이 즐기는 자전거. 하지만 그만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자, 순간의 방심이 사고를 부른다. 자전거 사고로부터 살아남는 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학교 다녀올게요. 오빠 한번 믿어봐. 등굣길에 나선 우리 잠원군. 아주 명랑 발랄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죠. 저 노래 부르면서 등교하니까 진짜. 하나 줄게. 언제나 기대. 그래도 똑똑해요. 주위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네. 자, 모든 차가 주차 상태인 걸 확인하고 이동을 하고요.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작스럽게 잠원군이 사고를 당했어요. 뭔 일이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니,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다가 사고를 당한 자몽군이에요. 사실 똑똑하게 주위를 다 살피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사고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주차장이라 모든 차들이 다 멈춰 있었거든요. 네. 과연 잠원군이 사고를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원군이 당한 자전거 사고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찾았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면 일단 자전거가 조그맣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가 대부분 보면 사각지대 때문에 사고가 나요. 사각지대. 모르는 눈치예요. 자전거가 안 보이는 위치가 어딘지 탑승자 위치에서 한번 맞춰볼 거예요. 제가 어디 숨어 있는지 맞춰보세요. 숨바꼭질.
자, 이제 우리 생존왕자 잠원군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제가 맞춰볼 겁니다. 눈을 감고 기다렸다가 위치를 하면은 제가 눈을 떠서 한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볼 겁니다. 눈을 감을게요. 생존왕 아저씨 눈 감고 계세요. 꽉 감고 있어요. 자, 자동차의 사각지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숨바꼭질을 하는 거죠. 저렇게 숨는 거 맞아요? 저 스물아가니까 저렇게 숨더라고. 네, 시청자 여러분. 원활한 숨바꼭질을 위해 제작진이 잠원군에게 이제 숨을 장소를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근데 저렇게 사방이 트여 있는데 숨을 곳이 있을까요? 숨을 곳이 없어 보이는데? 저기 어디 숨을 데가 있냐고. 잠원군 어디 있죠? 보일 것 같은데. 자, 이제 눈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간 거야? 잠원군이 어디 있을까요? 사이드 미러. 왼쪽 없고, 오른쪽도 없고. 잠깐만, 진짜 진짜 안 보이네. 없는데? 차 옆에 있는 거 맞아요? 아예 다른 데로 간 거 아니에요? 자전거 멀리. 아, 멀리. 우리 생존왕자 안 보이는데요? 안 숨은 거 아니에요? 이 생존왕자? 아니, 이거 진짜 없어요. 어디 있어? 맞춰보세요. 진짜 없잖아요. 없잖아, 저기. 네. 뭐예요? 잠이 들어갔나?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나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차 앞에 있었다고? 앞쪽에 진짜 안 있었다고요? 보였어요? 여기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어디 어디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저 보이잖아요. 저기 안 보인다고? 아니, 저게 안 보인다고요? 지금 보면 차량이 대부분 이 A필러가 있잖아요. 그리고 B필러. 이게 필러라고 하는 이 기둥, 몰딩 부분. 필러는 차량의 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기둥입니다. 앞유리와 옆유리 사이에 있는 필러를 A필러, 앞문과 뒷문 사이에 있는 필러를 B필러, 그리고 뒷문과 뒷유리 사이에 있는 필러를 C필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차량을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뼈대와 같습니다. 자, 아까 잠원군이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이유. 바로 이 필러 때문이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자전거 타고 오는 잠원군이 필러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 그러네. 우측 A필러에 순간적으로 잠원군이 완전히 가려지네요. 오, 아예 안 보인다. 안 보이죠? 아니 저 작은 기둥에 아이와 자전거가 전부 가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자, A 필러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으니까 두 군데 모두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자전거를 타는 우리 아이들도 이 자동차에서 내가 안 보일 수 있다는 거를 알아야겠어요. 네. 자동차 운전자 역시 출발 전이나 회전하기 전에 사방을 미리 확인하고 최대한 조심하셔야겠네요. 자, 필러 사각지대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는 자전거를 보지 못하면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 갑자기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저기 딱 걸리면 네. 오, 이게 무슨 게? 저는 생존왕 아저씨 잘 보이던데요. 진짜 안 보였어요, 아저씨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저씨가 보통 남 아니야. 거짓말 안 해. 우리 바꿔볼까? 네. 바꿔볼래? 네. 아, 안 믿어서 바꿔 타는 거예요? 앉아보라고 했어. 타봐. 안 보이는데 자, 생존왕을 믿지 못하는 잠원군 결국 운전석에 올라타는데요. 과연 생존왕도 필러에 가려질 것인가? 이게 너무 귀여워. 생존왕 보여요? 안 보인다. 아저씨 어디 계세요? 어머, 이야. 우와, 생존왕자. 갑자기 나타나. 안 보였지? 진짜 안 보였어요. 자, 몸이 작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덩치 큰 어른도 필러에 완전히 가려지네요. 아, 그게 태어나자마자 저기 있으면 안 보인다는 겁니까? 안 보이죠? 이만기 교수님도 안 보일 수 안 있다는 보이죠. 거죠. 보행자나 자전거를 탑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운전자가 당연히 본인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좌회전을 할 때 혹은 우회전을 하게 될 때 좌우측에 있는 A필러에 발생하는 사각지대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로 안 보여요. 운전하실 때 꼭 조심하세요. 그런데 자동차 사각지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잠원군. 그런데 아, 이거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저렇게 뭐 우회전하면 어떡해요? 그러게 급하게 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오토바이 사각지대 기억하시나요? 네네. 그 뒷바퀴. 보통 남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게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동차 사이드 미러 사각지대는 자동차 뒷바퀴랑 오토바이 앞바퀴가 나란히 위치했을 때 생기니까 오토바이 주행 시 이 위치를 피하라고 했었죠. 자전거는 오토바이보다 크기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에 무조건 가려지는 거죠. 맞습니다. 자동차 사각지대는 좌우측 A플러뿐만 아니라 양쪽 사이드 미러까지 4군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근데 보통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서 타잖아요. 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이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해야 되는데요. 갓길이 아니라 우측 맨 끝 차선 2분의 1 정도의 공간에서 달리는 게 안전합니다. 아, 그런 자동차 사이드미러 사각지대는 피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네. 그렇다면 버스나 트럭 같은 대형 차량은 어떨까요? 더 큰 대형 버스나 차량, 큰 차량의 사각지대가 어디에 발생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존왕자 준비됐어요? 네. 아, 저 탑승. 저 멘트는 이제 맨날 생존왕이 보통남한테 하던 거잖아요. 네, 버스 지금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체가 높은 버스의 경우에는 어떨지 잠원군이 자전거를 타고 버스 근처를 주행해 보겠습니다. 전면 유리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크고 개방감이 있지만 훨씬 더 차체도 길잖아요, 버스가. 뭐 트럭도 마찬가지겠고. 근데 이 밑에 상황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 그렇게 옆에 하고 자, 뒤에 과연 하고. 버스처럼 큰 차량은 어디에 사각지대가 발생할까요? 지금 요 앞에 지나갔는데 여기서 잠깐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차량 우측으로 지나갔는데 전혀 여기는 안 지금 보인다. 전면에는 안 보여요. 자전거를 탄 잠원군이 이 버스 옆을 주행하는 모습은 사이드미러에 자주 잡혔지만 버스 앞쪽으로 진입하고 나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결국 차량 사각지대는 좌우측 A필러 사각지대와 양쪽 사이드미러 사각지대 그리고 버스와 같이 큰 차량의 경우에는 전후방 사각지대까지 총 6군데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게 맞네요. 네. 예. 잠원군이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한 이유 바로 A필러 사각지대 때문이었습니다. 필러, 이거 필러가. 필러는 우리가 뭐 얼굴에 맞는 거나 뭐 이런 건 거지. 알았지. 예. 근데 뭐 이렇게 이거를. 사각지대가 생길 줄 알았습니까? 네네. 네. 사실 지금 화면에서 여러 차례 보신 자동차와의 교통사고도 큰 문제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사고가 있잖아요. 아,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는 거. 맞아요. 예. 예. 자전거 넘어짐 사고도 이거 모르면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그 사고에 대처하는 법 저희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돌고 있는 잠원군. 뭐 전화할 때 애들은 자전거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죠. 그럼요. 근데 또 네. 남자애들은 속도감을 즐겨요. 막 신나니까 시원하고. 그런데 그때 왜? 이게 갑자기? 왜 그래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빠르게 시내를 달리다가 내리막길을 만난 우리 잠원군. 결국 내리막길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고, 속도를 좀 줄이지. 너무 빠르게 내려간다, 부러지게. 자문군이 사고를 당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 벌어지는 내리막길 사고. 보통 이제 내리막길에서는 속도가 너무 붙어서 사고가 나잖아요. 자, 자문군이 내리막길에서 왜 사고를 당했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존왕자 버스 화이팅! 자, 이제 출발합니다. 오! 갑자기? 출발하자마자 생존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앞으로 완전 고꾸라졌거든요? 아, 자전거를 이거 생존한도 못하는 게 있네. 자전거를 못 타는구나. 자전거네. 저걸 내가 더 잘 탄다. 아, 생존왕 쪽은 약간 민망하네요, 그죠? 괜찮아요? 자, 아저씨 넘어지는 거 맞죠? 네. 브레이크를 잘못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잘못 잡으면 뒷바퀴가 이렇게 들려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브레이크 때문이에요. 내리막길에서 잠원군이 넘어진 이유 바로 브레이크를 아이고.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뭐 궁금하시죠? 네. 왜 그런지 시간을 되돌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제 양손을 자세히 보세요. 네? 그 왼쪽 브레이크를 세게 잡은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그대로 넘어지죠. 브레이크가 보면 여기에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쪽은 앞브레이크 그리고 한쪽은 뒷브레이크. 앞쪽에 있는 브레이크는 제동을 조금 더 역할을 하고
뒤에 있는 브레이크는 감속, 속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네. 보통 자전거의 왼쪽 손잡이에는 앞브레이크가, 오른쪽 손잡이에는 뒷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붙은 상태, 여기서 제동의 역할을 하는 앞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바퀴가 들리면서 앞으로 고꾸라지게 되는 거죠. 앞바퀴는 이제 멈췄는데 달리던 속도가 있으니까 그대로 앞으로 이제 꼬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자몽군이 사고를 당한 거네요. 그러네요. 왼쪽 브레이크를 강하게 그러네요. 잡고 있죠. 왼쪽 예. 브레이크를 강하게 잡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자전거를 타다가 갑작스럽게 장애물을 만날 경우 당황해서 어느 한쪽 브레이크를 더 세게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경우에도 순식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넘어짐 사고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잠원군 자전거 많이 타네. 네, 촬영 덕분에 공부 안 하고 실컷 하겠어요. 자전거를 타던 잠원군 커브길에 들어서는데 아이고야. 아이고 또 넘어졌어. 넘어졌어. 이게 또 이번에도 무슨 일입니까? 아유, 우리 잠원이 그냥 오늘 극한 직업을 택하고 있네. 잠원군이 사고를 당한 이유 생존왕이 직접 몸으로 보여드린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생존왕 잠원군과 마찬가지로 커브길에 진입하는데요. 어떡해요? 또 넘어졌어요, 생존왕이. 약간 자전거를 타고 커브길을 돌 때도 브레이크를 잘못 조작하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커브길을 돌 때 브레이크를 세게 잡을 경우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커브길 바깥쪽으로 자전거가 튀어나가려고 하겠죠. 이때 그쵸. 멈춰선 앞바퀴를 축으로 삼고 뒷바퀴가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미끄러질 때 생긴 바퀴 자국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커브길을 돌 때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 커브길을 만나면 커브길 진입 전에 속도를 반드시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커브길 볼 때 일단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핸들을 꺾어서 커브를 도는 것보다는 크게 바깥쪽으로 회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2009년도까지 생산된 자전거는 네. 오른쪽 브레이크가 앞바퀴 브레이크고요. 네. 그죠? 왼쪽이 뒷바퀴 브레이크였는데 2010년 이후에 생산된 자전거는 오른쪽 브레이크가 뒷바퀴, 왼쪽 브레이크가 앞바퀴 브레이크로 바뀌었습니다. 자전거 브레이크를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오른손 쪽 힘이 강하기 때문에 네. 힘이 강한 오른손으로 뒷브레이크를 잡아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좌회전 시 왼손으로 방향 전환을 위한 수신호를 하고 오른손으로 뒷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이제 내가 탈 자전거는 미리 좀 이렇게 좀 그렇죠, 타보고 그렇죠. 네, 네. 이쪽이 브레이크, 이쪽이 그렇죠. 브레이크, 이거 좀 앞뒤를 좀 잘 구분을 한 다음에 좀 그 자전거를 타야 되겠네요. 맞아요. 예. 네. 여기서 잠깐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아이의 몸에 맞는 자전거를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 사이즈는 발을 이렇게 쭉 폈을 때 페달이 다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밟아지죠. 근데 자전거 안전에 앉을 때 발 앞꿈치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높게 해야 합니다. 앞꿈치가요. 네, 바닥에? 앞꿈치가. 자, 어린이가 탈 자전거의 바퀴는 성인용 자전거처럼 가는 것보다는 비교적 굵은 게 더 안전하고요. 또 안전한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면 가운데 여기 프레임이 있는 자전거가 있고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 사이에 있는 이 가로 프레임의 높이에 따라 더 안전하냐, 더 위험하냐가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고발 사항이나 긴급해지면 빨리 이렇게 다리를 안전하게끔 이렇게 지금 보셨어요? 근데 여기 프레임이 있다면은 다리가 걸려서 더 넘어지거나 혹은 부상에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린이들은 가로 프레임이 낮은 자전거를 선택해야 위급 상황에서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헬멧이죠. 안전을 위해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셔야 하는데요. 눈썹 위로 손가락 2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고요. 헬멧의 앞코가 착용자의 코보다 돌출돼야 합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네, 앞면을 보호해줄 수 있겠네요. 자, 눈 보호를 위해 착용하는 글라스는 헬멧의 턱끝 위로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하. 네, 오늘은 특별 게스트인 우리
자문군을 모시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자문군 어땠어요?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전거를 골목길이나 길에서 정말 빠르게 달리지 않고 천천히 달려서 정말 조심하게 달려야 될 거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어른들도 천천히 조심하셔서 운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폭나게 자전거 타는 남자다. 우리 트롯 신동, 트롯 요정, 우리 생존 왕자 홍자문 군과 함께한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방법 잘 배웠습니다. 이제 아이들 보면 좀 자기 몸집보다 큰 자전거를 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맞아.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엄마로서 아이들이 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좀 오래 타라고 큰 자전거를 산 적이 있거든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 그렇죠. 네. 잘못된 거였어, 어떡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자전거 많이 타는 계절이잖아요. 오늘 알려드린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법 잘 기억하셨다가 따뜻한 봄철 모두 안전하게 자전거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 탈출 생존 왕! 사회적 이슈가 됐던 대형 재난 사고부터 일상 속 사건 사고까지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 더 안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네. 또 뭐. 니마 그냥 건너지 아, 마시. 뭐야. 그 영화 제목 아니에요? 영화? 아니, 그냥이 아니라 그 강을 그치, 건너지 그 강이, 마오죠. 그 강을 비슷해요. 오늘 주제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정답이 무엇일지 영상 속에서 찾아보시고요. 오늘 더 안전 라이브 반가운 손님을 또 모셨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아우, 또 신나는 노래소리 들리는데요. 어디 가나 봐요. 오, 신성 씨. 반가운 얼굴이네. 예. 예. 너무 크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 무슨 일 난 뭐야? 거예요, 지금?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도로 위에서 운전을 즐기던 신성 씨에게 사고가 발생한 이유. 가만히 서 있어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조차 피할 수 없는 이 사고의 정체는 아, 고령자 보행 사고. 아이고. 어머! 너무. 아유, 어떡해. 지난해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1,302명 중 절반 이상이 고령자였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고령자 보행 사고 다발 구역인데요. 도대체 왜 이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고령자 보행 사고의 약 80% 정도가 전통시장 주변에서 발생하는데요. 그중 동대문구는 근처에 전통시장이 몰려 있어가지고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습니다. 아니, 이렇게 봐서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 그냥 길 건너시는 예, 건데. 좀 천천히 건너시는 거 같아요. 편안하게. 예. 제가 봤을 때는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될까? 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님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보행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제 그 어르신들의 보행 특성을 좀 살펴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찰이요? 보행 특징이요. 어르신들은 어떤 보행 특성이 있는지 함께 관찰해 보시죠. 차가 오는데도 그냥 멈추지 않고 그냥 가시네요. 아니, 차가 오면 일단 멈춰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가시는 거죠, 지금? 자동차가 나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고를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 잠바 입고 계신 할아버지, 네네네. 저분은 과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좌우를 살피면서 건널까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죠. 지금 그런데 건너오실 때는 그냥 앞만 보고 건너오실 때는 앞만 보고 그냥 가시네요. 앞만 우리 보시네요. 여기 지나가시는 할머니도 앞만 보고 가시잖아요. 그렇게 앞만 보고 가실 경우에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대처할 수가 없거든요. 또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떨까요? 대각선형 횡단도로가 있는 시장 앞에서 관찰해 봤습니다. 인도가 아니라 이제 차도 쪽으로 나와서 신호 기다리고 계세요. 또 위험한데. 나도 저러는데. 지금 저렇게 나와 있다가 바로 건너가죠. 네네네. 그럼 저기서 이 신호를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추돌하게 되죠. 또 연석 앞에서 대기를 하게 되면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부딪혀서 사고가 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신호가 곧 바뀔 듯하죠. 그런데 걸음이 느리셔서 아직 걷고 계시네요. 아니 이미 아이고, 다른 깜빡깜빡 분들 다 하는데. 건넜는데. 지금 빨간불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중간밖에 안 가져가지고 지금 차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못 건너가니까 신호가 끊어진 다음에 건너가게 돼요. 신호가 조금 짧아요. 노인네들은 빨리 못 건너가잖아요. 뛰어지지도 않고. 내 늙은 게 안타깝지 뭐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차가 오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냥 가시거나 연석 앞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조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르신들의 입장에 서서 보면은 좀 뭐 기다려주고. 그냥 신호가 바뀌면 예. 이거만 바뀌면 보도록 있다 그냥 확 출발하시거든요. 네, 국내 연구진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900명을 촬영해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65세 이상이 보행 신호로 바뀐 뒤 첫 발을 내딛기까지 평균 1.6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5세 미만보다 약 1초 정도가 더 빠르게 되는 것인데 빠르다고요? 단거리 달리기 선수 출발 반응 속도인데요. 네, 나이가 들면 걸음이 느려지기 때문에 예.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서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더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령자 보행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신성 씨가 자세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영상 속에서 확인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어떤 물건인가요? 노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실습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장비를 착용을 하게 되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약 80세 노인의 평균 체력과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된 이야, 체험 이런 게 장비입니다. 있어요. 팔과 다리에는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아유. 각각 관절에 억제대를 착용해 근력이나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는 건데요. 뭐 관절 이런 게 다 지금 다 굳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거 굉장히 불편한데요. 특수 제작된 조끼를 착용하자 등이 7도가량 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 어르신들의 노인성 대표적인 안질환인 그 백내장을 체험할 수 있는 백내장 이것까지. 예, 지금 이 손이 안 돼가지고요. 이런 기분인 거예요. 네, 특수 안경을 끼면 앞이 뿌옇게 보이고 시야가 평소의 10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시력이 떨어지잖아요. 백내장 같은 질환도 있고. 그럼요. 지금 허리 펴기도 힘든 상황인데 지금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지금 관절이 굳은 상태예요. 먼저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성 씨의 보행 속도는 어떨까요? 네, 일반인 평균 보행 속도는 1초에 약 1m입니다. 늦지 않게 건너편까지 도착하셨네요. 약 16초 걸렸어요. 자,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뭐예요? 아까 완전 다르다. 뭐야? 한 걸음이 너무 무거워 아, 저- 보여요. 어르신들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평균 보행 속도는 1초에 0.8m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상황에서 켜지는 빨간불에 당황해하는 분들이 많죠. 자, 비교를 하니까 한눈에도 차이가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도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죠, 저게.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뒤에 오토바이가 바로 그냥 가는데요? 생생하네. 건너긴 건너야 되니까. 아이고 힘듭니다. 힘들어. 와 진짜 이게 그 백내장인 안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희뿌옇게 보여요 앞에. 그 횡단보도에 전멸이 되다 보니까 빨리 걸어갔다는 생각인데 그게 몸처럼 이게 빨리 안 움직여져가지고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네, 고령자는 젊었을 때에 비해서 청력, 시력, 근력 등 신체적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보행 중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도로에는 평균 200m 간격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체력적인 문제로 이 횡단보도가 있는 곳까지 돌아가거나 신호를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도 맞아요. 꽤 많습니다. 아, 이거 네. 문제인데. 자, 무단 횡단은 모든 연령층에 위험하지만 인지 능력과 신체 반응 속도가 느린 고령자에게는 더 위험하겠네요. 무단 횡단을 하는 어르신 신성 씨 레이더망에 딱 걸리셨어요. 지금 어머니 방금 전에 이렇게 건너오셨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지금 무단 횡단을 하셨는데 이거 신경은 안 쓰고 다니고. 신경 안 쓰셔가지고. 큰 도로는 드는데
네네네. 그냥 왕래를 하니까. 아, 그러셨구나. 차가 안 다니고 한산하기 때문에 아, 차가 안 다니고 한산해서. 그런 것은 나이 먹었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 않겠지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뛰시네요. 저거 더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뛰면. 자, 무단 횡단뿐 아니라 차량이 오가는 도로에 뛰어드시는 거잖아요. 아유, 위험합니다. 아유, 큰일이네. 앞만 보고 가셔. 아이고야. 보행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또 가신다. 왜 앞만 보고 계실까? 옆으로 한 번씩. 저렇게까지 건너가요? 아이고. 너무 위험하다. 그렇다면 고령자 보행 사고를 막는 법, 보행자가 지켜야 할 예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밤은 물론 낮에도 어두운 색 옷은 입지 않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눈에 띄는 밝은 옷을 입어주세요. 보행 안전을 위해서 이 경기도에서는 도민 어르신들에게 야광 조끼나 야광 지팡이, 야광 모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보행자가 지켜야 할 3원칙 함께 기억해 주세요. 먼저 횡단보도에선 일단 멈추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 신호가 바뀌면 좌우를 살펴 차가 오는지 확인한 후에 건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에서는 뛰지 말고 걸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단 횡단은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어르신들도 주의하셔야 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도 사실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봤어요. 진짜요? 네, 저는 못 봤어요. 봤어요. 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고령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경로당이나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등 고령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가 되고 있고요. 통행 속도를 제한한다든지 주정차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비슷하군요. 제한 속도가 얼마인가요? 노인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이내입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이 잦거나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제한 속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노인보호구역인데요. 지금 달리는 차량들이 시속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제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도로, 시속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현재 시속 53km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차들이 빨리 달리네요. 아이고, 60. 대부분 차량이 시속 한 50km로 달리는 듯 하네요. 제가 직접 측정을 해보니까요. 40km 이상을 달린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운전자들은 잘 알고 있을까요? 혹시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노인 보호구역은 이제 처음 듣네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여러 번 운전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잘 지켜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전국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16,912개가 있지만 노인 보호구역은 1,932개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여유와 특히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문화로 변화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인 보호구역은 좀 처음 들어봐요. 저 몰랐죠.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좀 알려줘야 됩니다. 운전자들도 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네. 과태료 2배, 주정차 금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차량이 보행자의 보행 속도에 맞춰서 서행하게 하는 법규도 있고요. 그리고 입체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입체 횡단보도가 생기긴 했는데 대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어서 노인 보호구역도 좀 더 보호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도로 운전을 하시다가 네. 고령자분들이 건너려고 하시는 걸 보면 정차하시거나 감속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뒤에 차에서 이렇게 빨리 안 간다고 빵빵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재난 탈출 생존 왕. 이번 코너는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을 만나보는 당신이 히어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갯벌 체험 해보셨습니까? 무조건 하죠. 많이 했죠. 이맘때 많이 가잖아요. 네, 많이 아이들 가죠. 데리고
예, 바지락 캐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김숙 씨가 정말 좋은 얘기를 했는데 갯벌 체험 가시기 전에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뭐죠? 오늘의 주인공은 갯벌 체험 중에 위기에 처한 분들을 구한 영웅들. 어떤 사연인지 만나봅니다. 큰 갯벌이라는 의미를 지닌 인천의 한하계 해수욕장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곳이죠. 예쁘네요. 그런데 에? 뭐 밀물에 휩쓸린 거예요? 심지어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입니다. 너무 많은데? 곳곳에 흩어진 채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 어머, 어머. 수영하지 못한다고요? 어떡해요? 설상가상 모녀 3명 보이십니까? 작은 플라스틱 통 하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머, 어머. 갑자기 불어난 밀물로 기력이 다해가는 상황. 구조대가 오는 것 같긴 한데 과연 버틸 수 있을지요? 네, 이날 망망대에 떠있던 시간이 무려 20분이 넘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네. 20분이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서 생존율이 희박한 게 바로 갯벌 고립사고예요. 근데 저기 홀로 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 맨몸으로 떠 있는 거죠? 네. 잡아! 괜찮아, 괜찮아! 이 아이가 9살 여자아이. 어머, 어머, 아유. 괜찮아? 춥대. 최악의 상황 속 바다에 고립된 5명. 그런데 이날 이들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었네요. 지금 항공대인데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자, 그대로 오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5명 모두 구조될 수 있었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날 사람들이 물에 많이 빠져 있었고 또 군데군데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늦게 가고 잘못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의 히어로 이호준 경사. 맞습니다. 그날 딱딱 맞아 떨어졌던 것이 모든 것이 뭐 우리를 도와준 느낌? 진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태현 경장입니다. 5명 모두 구조되는 기적을 만든 두 사람. 그날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딱딱 맞아 떨어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2020년 6월 5일 함께 근무 중이었던 두 사람. 갑자기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상황 발생, 한하계 해수욕장 고립자 발생, 한하계 해수욕장 고립자 발생, 긴급 출동 지시. 한하계 해수욕장에서 고립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수심이 허리까지 차고 있다고 해서 그날 출동을 했었던 거죠.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텐데요. 정말 1분 1초가 시급했던 거네요. 그런데 기적은 출동 상황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헬기입니다. 헬기? 첫 번째 비밀 헬기였다고요? 예, 보통 경락고에 헬기가 있는데 그날은 대장님께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날이라고 헬기를 미리 꺼내놓고 준비된 상태에서 출동을 나갔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헬기가 사실 날아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기장님 덕분에 아주 귀한 시간 본 거죠. 네네. 기적을 만든 비밀은 또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운이 좋았던 건 코로나로 인해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가 없어 사고 도착 지점까지 15분가량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 진짜 카요 하늘이 도왔다. 네. 예? 하늘이 도왔어.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전탐사 눈에 들어온 열악한 구조 상황. 익수자 발견했습니다. 도착 전 전탐사 카메라에 포착된 익수자. 그런데 한 6명이 지금 모두 흩어져 있습니다. 야, 망망대에 흩어져 있다면 구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네요. 네. 네, 심지어 당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흩어진 채 고립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2인 1조가 원칙인 항공구조사. 일단 바다에서는 조류라는 특성도 있고 잔잔해 보이는데도 조류가 있어서 떠내려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무라는 거에 갑자기 껴가지고 시야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갯골이라는 곳에 빠져서 사람이 또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서 입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서로 대비를 하려면은 A님 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데 이거 빨리 구조를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비를 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따로 구조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호준 경사는 곧바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눈에 들어온 아이의 상태는 놀라웠는데요. 생존 수영하고 있던 와, 그 친구죠. 이게 기적이네요. 맞습니다. 진짜. 저희가 그날 마지막 임무를 할 수 있겠던 마지막 비밀은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기 15분 전까지 아이가 생존 수영으로 떠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안전하게 생존 수영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움을 안겨준 그 아이의 첫 마디. 잡아!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엄마 견디기 힘들 텐데. 괜찮아! 겨우 9살 아이가 엄마랑 동생부터 걱정을 한다는 게 놀랍네요, 진짜. 자, 저체온증까지 호소하고 있는 걸 보면 본인도 엄청나게 버티기 힘든 건데. 이래서 가족인 거죠. 울컥하네요. 예. 이제 혼자 있다는 공포, 언제 구조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함, 아이가 자기 몸 챙기기도 힘들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본인보다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제일 따뜻하고 컸습니다. 마음도 좀 찡했었고. 진짜 아이들한테 배워야 될 때가 많아요. 괜찮아? 전화줄게. 괜찮아? 그런데 아이를 안심시키고 있던 그때 이호준 경사의 눈에 들어온 또 다른 한 사람. 저기 있어요, 저기. 저 뒤에 뭐 보여? 혹시 아이의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자, 이호준 교수가 온 힘을 다해서 지금 헤엄쳐 다가가네요. 한편 그 시각 이태현 경장도 치열한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와, 저 헬멧 속 옷을 입고 어떻게 수영을 해? 잠시 새 보내가 플라스틱 통 하나를 운전해서 불안감과 긴장감 속에서 구조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실제 상황인 실제 상황인 거예요. 거죠? 예. 예. 안녕하세요. 끝까지 좋다. 저희가 구해드리겠습니다. 네, 구해드릴게요. 침착하세요. 무섭잖아요. 무섭죠. 와, 플라스틱 통 하나로 지금 3명이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이태현 경장은 이 모녀를 위해 신속하게 구명벌을 펼쳤습니다. 타세요. 침착하세요. 침착. 네, 구해드릴게요. 침착하세요. 네, 누구 괜찮아요? 올려드릴게요. 천천히. 일단 구조하려고 딱 봤는데 어머니랑 그 따님 두 분인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거기 있는 어머니께서 딸들부터 막 챙기시고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먼저 타라고. 보세요, 이제.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한 명씩 태워드리고 구조해드리고 안심시켜드리고 안전기가 시킨 사례입니다. 그 시각 아예 가족을 찾던 이호준 경사는 어땠을까요? 괜찮으세요? 아예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네. 가시죠. 자, 저쪽 해상 쪽으로. 설상가상 수영을 못하는 성인 남성. 잠시만요. 잠깐만. 여보, 잠깐만. 나 잡고 있어. 그래도 이제 이호준 경사는 아주 침착하게 대처를 하네요. 네. 역시 프로입니다. 야, 그냥 안으세요. 네. 지금 항공대인데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자, 그대로. 저런 말 들으면 진짜 마음이 놓이죠. 그렇게 홀로 두 사람을 육지까지 이호준 경사가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네. 근데 아이의 가족은 어떻게 됐죠? 다행히 아이의 가족들은 육지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뭐 구명조끼 튜브 하나 없이 맨몸으로 버티고 있던 자체가 되게 고맙고, 그때 상황이 본인한테는 가장 큰 충격이었을 수도 있는데 트라우마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미리 물 차기 전에 나오고 좀 더 안전한 물놀이가 될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히어로 정말 아이에 대한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마침 대기 중이었던 헬기, 마침 열려있던 하늘, 두 항공구조사의 침착한 대응. 서로를 걱정하며 잘 버텨준 고립자들도 훌륭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져 전원 구조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히어로는 나란히 1계급 특진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야, 침착하게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당신이 바로 진짜 히어로입니다. 아유. 진짜 보는 내내 내 가슴이 뭉클하네. 이게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또 누나 네. 찾고, 엄마는 또 찾고. 무조건 딸부터 먼저 올라가라 예. 그러고. 이게 진짜 사람이 위급함이 당했을 때 저런 마음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보는 내내 따뜻한 것 같아요. 울컥울컥했어요. 특히 네. 저는 생존 수영으로 버텨준 9살 아이가 너무 대견하고 고맙더라고요.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생존 수영법을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네. 오늘 히어로 항공구조사 두 분이 저희 제작진에게 네. 꼭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예. 네, 뭐예요? 갯벌 체험 해야죠. 참 네. 좋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가시기 전에 물때 시간, 그 시간표 확인해야 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4월 16일이잖아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시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시의 사고를 기억하고 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일이겠죠. 네. 자,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나요. 재난 탈출 생존 왕!